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푼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지문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정작 문제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연습은 또 핵심 예상 문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의 주된 문장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면서 풀어보죠. 자, 22회 때 나왔어요. 일단 한번 봅니다. 자, 1번 건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봅니다.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자,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마찰력은 일단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2번 딱 봤더니 자, 때때로는 한 문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그냥 한 번에 쫙 훑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쫙 훑어보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무엇에 관한 얘기다? 비열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열 전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무엇에 관한 얘기다? 비열. 그렇죠? 어떤 물질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1kg을 1도씨 또는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면 자, 비열의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죠. 그렇죠? 혹시 열 전도율의 단위를 혹시 아십니까? 와트 퍼 미터 켈빈이 됩니다. 이건 열 전도율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1m 일 때 물질 길이 1m를 통과하는 1도씨 1켈빈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 온도에 관한 것 이렇게 나오면 자, 이 온도에 관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열. 그 다음에 습도에 관한 것은 무슨 열이다? 잡열이다. 자, 현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 변화에 사용되는 열이었죠. 그 다음 잡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온도 변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자, 여기 단면적이 2배 이렇게 됐어요. A1 V1은 A2 V2가 되는데 단면적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유속은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제일 먼저 풀게 되면 이제 이런 것에 관한 기초가 없으면 당황할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 5번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을 하면 절대 압력이 게이지 압력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거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어떻게 되죠? 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절대 압력은 항상 게이지 압력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개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전형적인 문제다. 전부 다 하나씩 각각 다른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딱 이렇게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2번, 얘 봐라. 박스를 이렇게 주워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 역시 이거 박스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렇게 안 나와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책 페이지 213쪽 자 26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거 우리 강의 시간에도 한번 풀어봤던 거죠. 건축설비의 기초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기억번 순수한 물은 일기압하에서 사도시일 때 사도시에서 밀도가 가장 작다고 그랬습니까? 밀도가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번 정지해 있는 물에서 임의 점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고 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한다.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수두를 말하는 거죠. 수두가 크면 클수록 그 압력은 크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자,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디귿번 자, 배관에 흐르는 물의 마찰 손실 수두는 관의 길이와 마찰 개수에 비례하고 자, 그래 놓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리을번 자, 관경이 달라지는 수평관 속에서 물이 정상 흐름을 할 때 관경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이건 어떤가요? 관경이 커질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번. 기억번은 틀렸고. 자, 그래서 몇 번이 되더라?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선 답 찾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이제 이 문제가 어렵고 쉬운가가 판별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3번을 봅니다. 자, 3번.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마찰 손실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F, D분의 L, 그 다음에 2G분의 V 제곱이었다. 자, 그러면 기억번 배관의 관경 필요하죠? 배관의 길이 필요하죠? 배관의 유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마찰 손실 개수가 필요하고 여기 빠져있는 것은 뭐만? 중력 가속도만 빠졌네요. 그렇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길게 끌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맞는 문제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풀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문제가 25회 때 나왔는데 자, 27회 때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딱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 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딱 보면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뭐가 틀렸습니까? 몇 번? 5번이 틀렸죠. 유체의 속도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늘상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해왔던 거니까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배관의 내경에 반비례한다. 중력과 속도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 두 가지는 우리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마찰 손실 개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 육체의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무엇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 오래 끌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바로바로 답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13회 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착 보면 몇 초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딱 문제를 보고 일단은 전체 스킵하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빨리 특이한 숫자들을 빨리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날 때 약 9.8kPa이다. 그렇죠? 그 다음 금방 봤어요. 절대 압력은 자 대기압과 게이지 압력과의 합이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베른의 정리에 의하면 자 유속이 빠른 곳이 저압이 작다. 유속이 느린 곳이 정압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먹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자 얼마에서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8 이상. 이거 뒤집는다 이랬죠? 그래서 8.5 이하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자, 요거 딱 보니까 많이 나오죠? 마찰 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 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마찰 손실에 관한 것은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자, 공동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금방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봅니다. 1번. 일일 평균 사용 수량은 160에서 250리터 per day 인 정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60에서 250리터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다. 근데 우리 이런 숫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물음표하고 그냥 넘어간다. 아시겠죠? 이거 문제를 틀리게 했나?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2, 3, 4, 5가 다 맞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급설계 시에는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한다. 이건 어떨까요? 자, 왜 최상층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최상층이 가장 급수 압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보다 높다. 뭘 하든지 고가 탱크 방식을 사용을 하든지 그래도 여기 수도가 가장 짧죠. 그 다음 부스터 방식 밑에서 펌프를 올려보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가까운 곳은 수압이 높을 거고 먼 곳은 수압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한다? 최상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대 내 급수압력은 자 공동주택 자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대 내 급수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정도를 한다고 그랬죠? 킬로파스칼로는 얼마? 300에서 400 킬로파스칼. 그렇죠? 메가파스칼로는 0.3에서부터 0.4 메가파스칼 정도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이? 3번이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고층 건축에서 급수계통을 적절하게 조닝하지 않으면 낮은 층일수록 수압이 높아지고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저수조의 재질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FRP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이 사용된다. 이건 뭐 별로 볼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다? 맞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숫자는 잘 말씀드리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급수설비가 일본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보다 조금 더 많지만 이 숫자 가지고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그렇죠? 자, 아파트, 공동주택, 호텔 같은 경우는 얼마? 300에서 400 킬로파스칼. 그 다음 오피스텔, 사무용 건물 같으면 400에서 500 킬로파스칼.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니다. 자, 급수배관의 관경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우리 관경결정법 딱 두 가지였었죠.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관균등표 의한 법과 또 한 가지는 마찰저항 선도법에 의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번. 자, 그 다음 8번. 이렇게 나왔어요. 고가 탱크 방식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관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저항 선도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죠? 동시 사용료량을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구 급수 부하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 또 필요하고, 권장 유속도 필요하고, 또 국부저항도 필요하다. 마찰 손실을 계산하려면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몰라도, 자, 요것만 알면, 요것의 뜻만 알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럼 시수 본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시수란 말은 요게 요런 말이에요. 시티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상수 본관의 최저 압력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의 관경을 결정할 때 여기 상수도 본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수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펌프를 통해 가지고 자, 상수 본관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수 본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저 압력은 이 건물에 공급되는 고가 탱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뜻을 알면 바로 요게다. 그렇지만 모를 때는 뭐 찾아야 되지만 요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9번을 봅니다. 자, 9번.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수압 변동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똑같이 고가 수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한 방식이죠. 그렇죠? 고가 수주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3번.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이 이용된다. 맞죠? 자, 인버터 제어를 또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VVV, F 제어 방식, 요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자, 4번. 고가 수주 방식에서는 고층부 수도꼭지와 저층부 수도꼭지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고층부하고 저층부가 수도꼭지 압력이 동일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조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어때요?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듯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 대로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쭉 풀어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자,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봐도 여기 펌프 직송 방식, 수도 직결 방식, 압력 탱크 방식, 펌프, 고가 탱크 방식 이렇게 다양한 지문으로 섞어놨습니다. 자, 1번.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순히 저장 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4번. 자,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기동과 정지 시 급수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에는 급수가 불가능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대충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죠. 자,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네요. 그런데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낮고가 아니라 높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급수압력의 변동이 적은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이 중간 얘기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자 5번은 자 10번은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을 때 중간에 조마조마하면 이런 걸 따질 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막 이제 회계에서 넉 빠져갖고 오면 문제 풀다가 막 하면 이렇게 색깔리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 점점점 시간 지남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을 때는 자 어떤 과목을 먼저 풀을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풀을지 시설개론을 풀을지. 물론 이럴 수 있으면 좋죠. 쓱 한번 봤더니 어느 쪽 과목이 쉬운지를 빨리 판별을 하면 쉬운 것부터 풀면 좋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야, 이거 판별할 정도면 고수의 반열이 오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같은 것을 풀을 때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 시간을 할당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정하게 문제 풀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풀면 다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다른 과목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자, 11번 봅니다. 자, 급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1번,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유속이 빨라지면 수격작용도 발생하기 쉽죠. 또 캐비테이션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얼마로 하느냐면 2m/s 이내로 잡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상이란 말이 벌써 이상하네요. 숫자를 몰랐다고 쳐도. 자, 그 다음 2번. 지하층 저수지에서 옥상층 고가 수주로 양수할 때 자, 펌프의 실항정은 0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수면에서부터 고가 수조까지 수면까지 높이가 실항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3번.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우리 캐비테이션은 일단 두 가지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할 때는 커진다고 얘기할 때 하나는 펌프의 회전 속도가 뭐 할수록 빠를수록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할수록 수온이 높을수록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답을 몇 번으로 했다? 3번으로 했다. 그래서 뭘 물어보기 위한 것이다? 캐비테이션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자, 고가수조 방식과 압력수조 방식을 비교하면 당연히 압력수조 방식이 수압 변동이 심하죠.
그런데 여기는 고가 수조 방식이 압력 수조 방식에 비해서 수압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에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정전과는 상관이 없죠? 가능하죠. 그렇죠? 언제? 단수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명확히 알았으면 1번을 몰랐어도 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캐비테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자, 12번 봅니다. 27회 때 나왔네요. 자, 한번 보죠. 딱 직전에 나왔으니까 딱 긴장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는데. 자, 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고가 수조 방식은 타 급수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죠. 자, 3번, 초고층 건물의 급수 존인 방식으로 감압 밸브 방식이 있다. 어때요? 아까 중간 수조의 방식이 있고 감압 밸브 방식이 있었죠. 자, 4번, 배관의 크로스 커넥션을 통해 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크로스 커넥션이 되면 배관 급수가 오염되죠. 크로스 커넥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말 뜻대로 하면 가로질러서 연결한다는 뜻인데 급수관의 다른 목적의 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5번, 동시 사용률은 위생기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60점은 맞을 수 있다예요. 근데 요것만 딸랑 요것만 한다 이러면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봅니다. 자, 급수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니까 급수 방식에 관한 문제가 확실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죠. 고가 수조 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자, 우리가 압력이 급수압이 일정하다고 했지. 일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물을 틀었더니 항상 그 똑같은 압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층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 층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수소차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일 때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2번 봅니다. 펌프 직송 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주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지요. 자, 3번 펌프 직송 방식은 급수 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고가 수조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4번 고가 수조 방식은 타 급수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지문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급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봅니다. 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도가 높은 물은 기기 내 스킬 생성 및 부식 등의 원인이 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수주 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배관 부분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물기둥이 분리하면 이것이 다시 합쳐질 때 수격작용이 생깁니다.
자, 3번. 급설비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수조 직결 방식이 자,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이건 뭔가 착각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두 개가 바뀌어 있어야 되겠네요. 수조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낮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 및 토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자, 변속 잠깐만요. 요거 제가 잘못된 얘기했죠. 여기 주어가 잘못됐죠. 수소 직결 방식이 고가 탱크 방식에 비하여 잘못 읽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고 설비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설명은 맞았는데 자, 어쨌든 자, 요건 맞았어요.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수소 직결 방식보다 어떻다?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죠. 자, 요거 맞은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병렬로 연결했다. 그래서 운전 대수를 변화시키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 거다?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주어를 헷갈릴 뻔했네요. 자, 15번 봅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 중 고층 건물에서 급수 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엔탈피, 숏서킷, 캐비테이션, 수격작용, 유인작용.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죠? 뭘 찾으시겠습니까? 수격작용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말들이 낯선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엔탈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의 내부 에너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의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것은 자, 이 속에는 뭐가 있다? 현열과 잡열의 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쇼트 서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쇼트난 회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캐비테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공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배관 내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따른 포화 증기압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자, 물이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수격작용. 자, 그 다음 유인작용. 이건 자, 유인 사이펀 작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인 사이펀 작용은 또는 유도 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배수 수직관 상부에서 부합이 형성되었을 때 자, 봉수를 빨아들여서 봉수가 없어지도록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는 수압이 높아지면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아주자. 자, 조닝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급수 오염과 배관 시공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자, 급수 오염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6번 급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찾아보면 답이 한번 쭉 훑으면서 찾아봐요. 그랬더니 안 찾아집니까? 자, 이렇게 넘기면서 특징적인 문제에 딱 꽂히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물은 상수, 중수, 그리고 하수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었죠. 상수는 어떤 물? 식용수. 그 다음 중수는 잡용수. 그래서 급수장치는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이것이 잡용수죠. 자, 그 다음 수소 직결 방식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 시설비 및 위생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죠.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이죠. 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우리가 앞에서 자, 급수관 내의 유속은 너무 빠르면 수격작용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얼마?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워터엠마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유속은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번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배관 구성을 한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훑어봤을 때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이 말이 딱 눈에 띄으면 이게 바로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5번 관균등표에 의해 의한 방법과 마찰량 선도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 결정에 이용된다. 자, 요거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13회 때 초기 때 나왔을 때는 까다롭게 보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 지금 푸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7번 봅니다.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겼을 때 빨리 답을 딱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착 봐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은 접속시켜야 됩니까? 접속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자, 접속시켜 설비 배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것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3번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에 의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뭘 두거나 토수구 공간을 두거나 역류 방지기 또는 백큐ම් 브레이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등을 설치합니다. 4번 배관 내에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존산소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유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자, 5번 저수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별거 없네요. 자,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바는 아니다. 토수구 공간을 둔다. 또 자, 특히 어떤 밸브의 경우에 세정 밸브의 경우에는 어떤 거 백큐ම්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 빠르게 찾아보는 거다. 쭉 넘겨보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왔죠. 답이 바로 나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1번 저수지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자, 이거 간접 배수하니까 공간이 있어서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철망을 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습니다. 자, 2번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합니까? 잔류염소가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X. 자, 크로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자, 이건 당연히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자, 4번 세면기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 역류를 방지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세면기하고 수도꼭지하고는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대변기에는 사실은 대변기도 세정 탱크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세정 밸브 방식의 경우에는 백큐ම්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배수 이용률을 방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별거 없죠. 자, 그렇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봅니다. 자,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답이 딱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꾸로 한번 봅니다. 5번, 일시적인 부합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계는 토수고 공간을 둔다. 자, 그 다음 4번. 자, 이게 사실은 상수도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법 시행규칙에 자, 저수조 설치 관련 기준인데요. 관리 기준인데, 자, 건축물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이때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걸 모른다고 쳐도, 자, 3번. 수전 및 배관유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자,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 배관을 합니다. 자, 1번.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짧게 해요. 짧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고가 탱크가 있는데 급수관, 양수관을 두고 급수관을 이렇게 짧은 데에 두면 이쪽에서는 빠르게 물이 유입될 수 있지만 나머지 수해된 물 때문에 사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수관은 어떻게 하자? 반대쪽에다가 두자. 이렇게 했죠. 멀리 둡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띄워서 둡니다.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유해물질로부터 몇 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5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자,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죠. 1번,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의 천정 및 보로부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고가 수조가 있다고 한다면 천정이나 맨홀은, 자, 여기 위에 구조물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적어도 몇 센티미터 이상이냐면 100cm 이상 공간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자, 옆부분, 그 밖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몇 센티미터 이상? 60cm 이상 간격을 띄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맨홀은 자, 몇 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사용하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자, 원형 맨홀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변 또는 지름을 6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4호, 침전 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 맨 밑부분에 설치하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출구를 향하여 몇 분의 1의 경사를 둔다? 자, 웬만하면 이 바닥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죠. 자,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곳은 웬만하면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어떻게 됐어요?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역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코. 자, 만수시 최대수와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7호. 자,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넘치면 안 되겠죠? 넘친 경보.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데도 펌프가 가동되지 않으면 곤란하죠. 갈수 경보를 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금방 봤던 것.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면 분뇨 쓰레기 등과 몇 미터 이상? 5미터 이상. 자,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9호 자, FRP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제10호 저수조의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자,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뭘 설치한다? 원류관. 원류관이 뭐라고 그랬었죠? 앞에서 오버플로관, 넘친관이라고 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1호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 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등등등 나머지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죠.